김명섭 교수님 제 말 들리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교수님. 아까 안 들려가지고. 예, 지금 테스트가 안 돼가지고. 예, 잘 들립니다, 이제. 네네. 예, 제 목소리도 깨끗하게 잘 들리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아유, 이게 참 사실은 주택 정책이 제 원래 주전공은 아닌데 우리 회장님께서 저보고 굳이 사회를. 저도 갑자기 얘기를 듣고 네네. 준비를 해가지고요. 예. 갑자기 좌장을 맡아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참 이게 됐습니다. 일단 안 들어오시지. 시간이 됐는데 9시 반이라고 여기 돼 있는데. 예, 저도 좀 더 시간을. 예전에는 저도 10시로 알고 있었어요. 예, 저도 이게 지금 사무실에 나와 있어가지고 네네. 오전 회의 다 연기해놓고. 저런. 이 날짜가 바뀌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저도 좀 뭐 일정 다시 어레인지하고 이러느라고 좀 그렇게. 예, 저도 이게 수업 하는 거 하면은 맞춰서 가면 되는데 네네. 이게 날짜가 변경돼가지고 지금 예. 오전 미팅이 그러니까. 원래 쭉 잡혀 있었거든요. 네네. 아유, 그러다 보니까 고독스러우시겠네요. 네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예, 저도 지금 이게 갑자기 얘기를 듣고 움직인 거다 보니까 네네. 지금 또 일하고 병행하다 보니까 이게 또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료만 지금 한번 보고 그랬거든요. 교수님 저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회사에서 얘기 좀 잠깐. 네네. 네. 그리고 좀 오전에 회의 저기 편으로 오면은 회의 주간만 좀 해주세요. 아니 나 지금 지금 안 하시는 10시까지 가야 돼가지고. 10시까지 움직여야 되고. 움직여야 돼. 알겠습니다. 예. 보시라고. 이거 내고 있습니다. 그래, 동물사단한테 예. 이거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그 이사가처럼 허용량이도 그렇고 판매하는 것보다는 매수자한테 받으라고 다 보냈어요. 예. 죄송합니다, 교수님. 괜찮습니다. 예. 지금 아침에 회의하는 거를. 예. 참 교수님, 이거 오전 지금 이제 잠깐 우리 이게 9시 반부터 시작이잖아요. 네네. 지금 한 30분 정도는 제가 잠깐 회의 참석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세요? 저 기종훈 교수도 지금 잠깐 또 엑스큐즈를 하시던데 이게 오늘 진행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저기 적절히 이렇게 화면 끄시고요. 예. 음성도 끄시고 잠깐 일 보시다가 이렇게 들어오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쨌든 저 발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지정 토론 하실 때 그 시간만 어쨌든 좀 같이 오셔가지고 해주시면 되고요. 예. 뭐 발표는 중간에는 잠시 꺼두시고 잠깐 내용은 한 번씩 다 봤으니까요. 예. 네네네.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는 걸로 하고요. 네, 권용선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영선입니다. 네네. 이제 한 분 다 들어오시네요. 우리 조덕호 회장님 음성 좀 켜주세요. 화면도 안 보이시네. 네, 안녕하세요. 네. 왜 안녕하십니까. 회장님이 세수를 안 하셨나? 왜 화면을 안 켜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장 통제하느라고 그냥 확인만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노고 많으십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장 가서 해야 되는 줄 알고요. 어제 사무국에다가 이렇게 차 번호하고 보냈더니만 그냥 온라인으로 참석하면 된다 그래서 시간 좀 벌었습니다. 예, 아유 수고 많으세요. 저 오후에 하시고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오후에 오시면 됩니다. 오후에 저 수업 있어요? 저는 그럼 나가겠습니다. 예. 회장님 그 논문은 저 권성문 교수가 발표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권성문입니다. 네네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 발제 해주셔야 되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우리 기종훈 교수님도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다들 이게 저 일정이 옮겨져 가지고 조금 곤혹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일정하고 겹치셨을 때에 이제 뭐 발표하시는 분은 발표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음성으로 들으시면서 다른 일정 좀 소화하시고요. 토론자께서는 또 뭐
중간에 다른 일 있으시면은 잠깐 화면 끄시고 음성 끄시고 잠깐 업무 보시다가 또 토론 시간에 들어와서 이렇게 좀 같이 조인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발제하시는 동안에는 듣기만 하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밖에 안 남았네요. 다 들어오신 건가요 지금? 시간이 제가 11시 반까지인데요. 지금 박근송 교수님 안 들어오셨는데 제가 한번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영 박사님이 안 들어오셨네. 예, 지금 박근성 교수님도 접속하고 있답니다, 지금. 네네, 그럼 한 1, 2분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의 김미영 박사님이 안 들어오신 것 같네요. 아, 지금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예. 한 1, 2분만 좀 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저장마천 네. 유중석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김미영 박사님. 여기 아마 김태연이라고 지금 여기가 김리영 박사님이세요? 김태연이라고. 네. 이름, 네, 맞습니다. 네네. 이름을 좀 고쳐주시죠. 이거 아마 녹화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예, 이제 다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우선 반갑습니다. 오늘 세미나 저장을 맡은 중앙대학교의 류중석입니다. 지금 오전에 아마 A1, B1, C1 세 개의 세션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B1 세션으로 주택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그 다음에 공간 복지 관련된 사업 모델, 그 다음에 SOC 공급 수요 현황 등을 다루는 그런 지금 분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제가 모두 발언을 길게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뭐 오늘 아마 다른 세션에서 다루는 지금 1인 주택이라든가 고령자 위한 장애인을 위한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주택 이슈들이 우리가 지금 전문가 입장에서 국가의 시급한 현안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 서울시와 공동으로 이런 세미나가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발표부터 듣고요. 발표 내용은 아마 제가 따로 요약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잘 지켜서 20분 내외로 발표를 해주시고요. 지정 토론 세 분 먼저 얘기 듣고 그 다음에 혹시 지금 다른 분이 참여를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채팅으로 되는지 제가 사무국에 좀 물어봐야 되는데 사무국 계세요? 혹시 이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하시면은 저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확인해서 저한테 메시지를 좀 전해 주시고요. 시간 상황을 봐서 지금 같이 참여하는 일반 참가자들의 질문이 없으면은
지정 토론 이후에 발제자들이 지정 토론에 대해서 필요한 응답과 본인의 소회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서로 해서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 한 4분이 경과가 됐습니다. 일단 5분 늦게 시작이 된 걸로 하고요. 55분까지 권성문 교수님께서 화면 공유하시면서 발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 보이시는지. 예, 잘 보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구대학교 권성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드릴 거는 이제 주택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거는 뭐 어떠한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조덕호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연구한 이제 하나의 이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는 이렇게 크게 5꼭지로 있는데요. 이미 뭐 원래 워낙에 이렇게 다들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라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실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조금씩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이제 주택 정책이 조금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서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회 및 경제 이제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그리고 이제 고령화와 인구, 1인 가구, 그리고 외국인 인구 가구가 이제 증가하는 것들, 또한 이제 빈집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구독주택이 어떻게 이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많은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 이제 발달함으로 인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여기에 플러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제 주거 패턴이 이제 변화할 것이다 라는 이제 예상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신유목민, 이제 뉴노마드라는 이제 세대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이 노마드라는 것은 이제 고정된 거주지 없이 이제 음식, 물, 가축들이 이제 목초 등을 찾아서 계절을 따라 장소를 옮기는 조직의 이제 구성원이라는 이제 하나의 사전적 의미가 있고, 여기서 이제 유목민은 이제 이제 젊은 세대나 아니면 이제 휴대전화기나 이제 노트북, 뭐 태블릿 등을 이제 디지털 장비를 활용해서 이제 시간과 장소에 이제 구애받지 않고 어디선든지 이제 이동하면서 일을 보고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신유목민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신유목민의 이제 등장으로 인해서 주거 및 이제 경제 형태가 변할 건데, 우리나라에서 2010년도 기점으로 해서 1인에서 2인 가구 위주의 이제 소형 가구 중심으로 사회가 이제 급격히 변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8년 이제 인구주택 총조사 기준으로 봤을 때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29.3%로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 시내 거주 가구 중 이제 4가구당 1가구는 1인 가구로서 이제 30년간 이제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1인 가구는 이제 다가구형 원룸을 포함해서 이제 단독주택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파악을 되고 있습니다. 주택은 이렇고, 이제 경제는 이제 일반 경제에서 이제 공유 경제, 구독 경제로 변한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뭐 다들 알다시피 일반 경제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시장 경제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이제 공유 경제에 대해서 많은 이슈가 되었다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 이제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구독 경제로 이제 변화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경제는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서로 공유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 구독 경제는 일정액을 내면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자가 주기적으로 혹은 일정 기간 제공하는 이제 신개념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경제가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구독경제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나가야 될 이제 주택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주택 문제는 다들 너무 많이 이제 뉴스에 나와서 다들 많이 이제 다 아실 텐데, 2021년 7월 28일에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26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310만 호 그리고 서울에 100만 호를 이제 공급할 이제 그런 대책을 세웠는데, 이러한 이제 대책은 기존의 이제 공급 위주의 정책보다는 이제 수요 억제 정책에서 조금 이제 그것들이 조금 실패라는 것을 이제 조금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고, 이제 공급으로 이제 주택 정책이 이제 변화하는 것을 이제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택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택 문제는 이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해서 큰 문제가 이제 발생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은 입지가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택지 확보부터 건설에 이르기까지 이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이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계속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구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가구 수는 계속 분화해서 가구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외국 자본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주택 수요의 함축을 담당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 이제 주택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주택은 이제 공급은 약간은 이제 공급되는 데 있어서 이제 시간이 2년에서 10년 정도 이제 소요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에 직접적으로 적게 이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주택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문제가 이제 발생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하고 이제 조석호 교수님하고 이제 구독경제를 바탕으로서 이제 구독주택이라는 새로운 이제 주택 정책을 대안을 이제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회하고 이제 경제가 이제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를 보시면,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유목민 시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이 신유목민 시대가 이제 주택의 이제 수요에 있어서 굉장히 한 축을 이제 담당할 거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이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이제 신유목민 세대가 이제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19 이제 이 감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가 크게 이제 변화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4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활동을 삼가하는 이제 어떤 사회, 그래서 정체 사회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비대면 사회. 지금도 저희가 지금 온라인으로 이제 발표를 하고 이제 토론하고 있는 이러한 사회가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흩어져 살고자 하는 이제 격리 사회. 너무 집중해 있지 않고 서로 이제 흩어져서 사는 이러한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이제 공개 사회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위성 영상이나 지리 정보 시스템, 정보 통계 정보 시스템 등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이제 저희의 이제 개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공개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로 갔을 때 이제 주택의 이제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할 것이냐라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경제의 이제 변화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원래는 이제 시장 경제 사회에서 이제 공유 경제로 지금 접어들었고, 공유 경제에서 이제는 이제 구독 경제로 이제 넘어가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 경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재화의 소유는 다른 사람에게 대한 이제 배타적인 지배를 허용함으로써 자원 이용이 이제 구매자에 한정되어서 이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레시그라는 이제 사람이 이제 재화의 서비스에 반대급부로 이제 화폐가 교환되는 상업경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이제 공유경제를 주장을 하였고요. 또 이제 공유경제는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필요에 의해서 서로 공유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계속 최근까지 이제 진행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공유하다 보면은 많은 접촉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구독 경제로 이제 넘어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독 경제는 이제 사업자가 직접 소비자의 소비 패턴과 취향을 고려해서 특정 기간 혹은 주기에 맞춰 제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는 뭐 공급 방식이 기업이 상품을 공급하는 방법이지만, 공유 경제에서는 소비자가 상품을 이제 공급하는 주체가 되고, 이제 구독 경제는 기업이 상품을 이제 공급하는 주체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구독 경제에서는 소비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어떠한 회원권을 가지고서 상품을 지속적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경제다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경제는 이제 중요한 것은 기존에는 이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구독 경제에서는 이제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것으로 이제 전환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공급자 중심에서 이제 소비자 중심으로 이제 전환된 이제 경제 모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구독 경제 저희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오징어 게임 막 그런 것들을 나왔듯이 그게 이제 다 구독 경제의 이제 하나의 이제 모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플랫폼에 들어가서 어떠한 이제 서비스를 매달 어느 정도의 금액을 내고서 구입을 하고서 이제 계속 이용하는 이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경제와 이제 대비되는 점은, 이제 공유 경제는 이제 플랫폼 단위로 해서 몇몇 플랫폼 플레이어 자체가 이제 기회를 제공한 모델이다라고 하면, 구독 경제는 모든 플레이어가 구독화를 통해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모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구독 경제는 이제 예전부터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뭐 잡지 우유 같은 것이 예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사용했던 이제 구독 경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뭐 구독 경제하고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는 전통 구독 서비스는 이제 최대한 많은 유통 채널을 이용해서 제품을 많이 파는데 집중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의 구독 경제 모델은 고객의 자료를 수집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통 채널도 이에 맞게 활용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필요, 인식 제품을 이제 탐색하고 비교, 구매 등의 이제 소비 전 과정에서 기업이 개입하여 이제 직접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이제 바로 제공해 준다라는 것이 예전 모델과 이제 틀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뭐 어떻게 이제 번거로운 이제 어떠한 구매 과정을 건너뛰고 즉각적으로 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쇼핑을 할 때 이 구독하는 것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이제 정보를 제공을 받거든요. 어떤 쇼핑 시스템에 가서 구독료를 내면 거기서 저에게 맞는 쇼핑 제품을 추천해주고,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할인해주고 하는 이제 서비스를 이제 받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저희의 이제 일상생활에도 이제 많이 스며들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 경제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을 해서 2020년도에 이제 구독 경제 시장 규모가 이제 약 5,3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사회 이제 현황을 보시면 인구가 이제 고령화 시대로 되고, 그리고 1인 가구의 이제 증가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인 주택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러한 슬라이드나 이제 자료들을 통해서 이제 많이 알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요. 빨리빨리 하고 있습니다.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주택 문제인데 이제 구독주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최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농어촌 이제 빈집 문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도시에도 이제 빈집이 많지만 농어촌에 이제 빈집이 많기 때문에 이 빈집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빈집을 이제 구독주택 형태로 제공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빈집을 이제 어떠한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빈집을 이제 구독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가서 2년 아니 한 달 아니면 2달 아니면 길게는 1년까지 이제 구독료를 살 수 있도록 이제 구독료를 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시스템을 만들면 어떻겠냐라는 것을 이제 새로운 이제 주택 정책의 이제 패러다임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예로서는 이제 일본의 이제 어드레스라는 이제 구독 시스템 빈집 구독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달에 1년에 한 40만 원인가 4만 우리나라 돈으로 약 40만 원 정도를 그거를 이제 플랫폼에 구독료를 내면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빈집에 가서 원하는 만큼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로 인해서 이제 지방에 있는 이제 빈집 문제들 이제 해결되었다라는 예를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구독주택이 하나의 이제 빈집 문제를 농어촌의 빈집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나 이제 유목민 같은 경우에는 어디든지 가서 본인이 원할 때 가서 이제 주택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가서 쓰고 다시 자기가 원래 살던 데로 돌아올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시스템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구독주택이 있으면 이제 구독마을 최근에는 이제 공유마을 같은 것도 생기는 것처럼 이제 구독마을도 이제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구독마을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이 구독마을이 이제 되기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기본농지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뭐 기본주택 프로그램, 세 번째로는 기본소득 보장,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본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같이 이제 활용이 돼야지 이 구독마을도 이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요약 및 시사점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시장 경제에 많은 한계점이 있고 그리고 코로나나 이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이제 생활 패턴이 변할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원의 배타적 소비를 통한 무한 경쟁 시장 경제 체제는 이제 더욱 이제 더 이상 이제 지속하기 힘들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으로 공동으로 활용하는 공유 경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씩 이제 쇠퇴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되돌려주는 그리고 다른 소비자들도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구독 경제가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구독 경제를 통해서 지역 농촌과 구독 경제를 베이스로 한 이제 구독 주택을 통해서 이제 농촌과 이제 도시와의 이제 불균형을 이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이러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구독 주택이 이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뭐 빈집을 활용하고 거기에 맞는 이제 그 지역에 맞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 아니면은 이제 지원 프로그램들이 이제 같이 이제 활성화된다면 구독 주택을 통해서 이제 지방의 경제를 이제 활성화시키고 주택 문제도 이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이제 내겠습니다. 너무 이제 제 발표는 여기까지인데요. 너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서로 다들 좀 아시는 시간을 내용을 제가 많이. 두서없이 너무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예, 저는 발표 들으면서 또 몇 가지 질문이 생겨서 이렇게 메모를 네. 해놨습니다. 나중에 한번 재밌게 토론 시간에 같이 좀 논의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 딱 맞춰주셨어요, 사실은. 네.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큐브 타이머라는 게 있는데요. 네. 지금 15분짜리를 셋업을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15분 되면 한번 울립니다. 그러면 5분 안에 마무리하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예, 두 번째 발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정훈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소리가 안 들립니다. 이제 들리시죠? 네네네. 들리시죠? 네네. 이거 사실 저 혼자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박근송 교수님하고 그때 고생하면서 얼굴만 봐도 알 수 있는데 한 거고, 이 일부는 사실 앞쪽 같은 경우는 이 박근송 교수님이 정리한 거라서 이게 좀 인용을 했습니다. 박근송 교수님 건데 저희 같이 이제 연구한 거라서 좀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SH 2020년에 SH 주택도시공사에서 이제 매입 임대주택 활용 및 공간 복지 수립 전략이라는 걸 연구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는 매입 임대주택을 활용해서 공간 복지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고 무슨 재원으로 할 수 있고 사업 모델이 어떤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건 좀 매뉴얼 같은 겁니다. 이게 사업하기 위한 매뉴얼 같은 거라서 조금은 좀 이론적인 거라기보다는 좀 실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SH 매입 임대주택의 현황, 이건 이제 박근성 교수님이 한 건데 이제 제가 인용했고요. 그 다음에 공간복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고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사업 모델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도시재생이 어떻게 보면 한계점들을 이걸 보면서 좀 느꼈는데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이제 주거 공급 관련해서 정책이 이제 이전에 주거 복지에서 공간 복지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중요한 내용들이 5개 공간의 확충 또는 생활 SOC라는 시설 확충, 이런 것들이 되게 질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게 됐거든요. 이 그림 보시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엔 주택 뭐 거기에 대한 복지 서비스가 있었다면은 거길 넘어서서, 그러니까 버전 1, 2 이제 그게 이제 주택 건설에서 주거 복지로 넘어왔다면 이제 이게 도시 지역적 차원의 생활 서비스까지 공급해 준다면은 이제 SH나 뭐 나중에는 NH가 될 수도 있고 공간 복지를 하는 버전 3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핵심은 생활 SOC 확충에 이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에 대해서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2002년부터 매입 시작해가지고 2019년까지 약 1,600개 동 정도를 매입했고요. 오래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전체 2019년에 봤더니 저희가 2019년 자료를 가지고 했는데 19.2% 정도가 이제 굉장히 2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건물이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생활 SOC 시설을 굉장히 지역에 맞춤형으로, 뭐 역세권이면 역세권 맞춰서, 노후 주거지면 노후 주거지 맞춰서, 좀 뭐 캠퍼스 주변이면 거기 맞춰가지고 조금 해보자라는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점들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 품질 저하, 뭐 이제 유지 관리 비용도 많이 들고, 이제 매입 임대주택이 나중에는 이게 사실 나중에는 완전히 새 건물들만 매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왜 뭐 침수 상습 침수 지역 이런 것들을 매입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저희가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자라고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박근성 교수님이 아마 한 건데, 여기 보시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서울에서 이 빨간색 보시면은 이게 뭐 좀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도봉구 뭐 이렇게 강북구 이런 데도 많고요. 그래서 SH 매입 임대주택 현황을 보시면은 나는 호로 따지면 17,000호고 건물로 따지면 1,651동 있고, 도봉구가 이제 156동으로 제일 많고, 성북구, 강동구, 뭐 이렇게 은평구, 강북구 이렇게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노후화된 것도 좀 봤습니다. 노후화된 것도 이제 뭐 20년 이상 된 것도 317동이나 되고, 뭐 사실 이거는 이제
공급 불가한 세대들도 있습니다. 너무 낡아가지고 저희 가봤는데 막 아닌 것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운영 방안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방안은 사실은 여기 보시는 대로 그 직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요 레벨이 좀 틀립니다. 서비스 계약, 관리 운영이나 임대 계약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아예 양효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영리적 목적으로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민간은 이제 누가 나서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 조직은 이제 해야 될 일이 뭐고에 대해서 이렇게 직영일 때 사례, 그 다음에 서비스 계약일 때 사례, 관리 운영 계약, 그러니까 위탁도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요 뒤에 보시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임대 계약은 이제 건물, 시설, 운영, 이윤까지 다 하는 거고요. 임대 계약 같은 경우는 관리 운영 계약은 이제 건물만 빼고 나머지를 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관리 운영 계약 중에도 이제 시설 유지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영하고 이윤만, 그러니까 내부에서 무슨 이제 그 영리 시설을 운영해가지고 이윤을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그냥 운영만 해주는 서비스 계약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직영으로 해줄 수도 있고 위탁을 줘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양열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인데 실제로는 이제 조금 이제 더 위탁에서 세 개를 또 나뉘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그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양려받은 사례는 많지 않는데 그래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나눴고,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SH의 역할이 좀 더 커집니다.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그 공간복지의 어떤 운영의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자치구하고도 연결되고 또 사회공헌도 있습니다. 은행 같은 데서 뭐 그 공공도서관 같은 걸 지으라고 돈을 대주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공헌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제 사회적 주택이나 사회주택이나 공동주택이 들어올 수 있게 해줄 수도 있고, 지역에 이렇게 지역 단체들, 지역 NGO들을 하고 연결해 줄 수도 있고, 이제 커뮤니티 리제네레이션 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CRC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예 도시 재생을 위한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 방안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다양한 방안들을 SH가 중간에서 여기 이제 공간복지 크리에이터라고 얘기했는데 크리에이터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해준다면은 이제 다양하게 이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걸 여기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원들 보시면요, 여기 이제 민간 재원이 있습니다. 민간 재원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국민은행 같은 데서나 신용보증기금에서도 뭐 이렇게 그런 생활 SOC를 공급할 수 있는 건설 재원이나 그러니까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건설 및 사회적 기업 운영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4천억 원, 900억 원, 이게 가지고 있는 거지 다 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원 기준 보시면은 건설 업체들이 생활 SOC 분야를 투자할 때 이제 쓸 수 있는 돈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도 사회적 기업의 지원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는 SH에서 이제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거라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 이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렇게 이 자체적으로 이것도 국민은행 펀드를 받아서 하는 건데 자체적으로 이미 뭐 80몇 개인가 이미 그 2019년에 만들었더라고요. 그때까지. 그래서 이거는 작은 도서관을 위한 것만 되기 때문에 이 바로 저희 그 SH 용역에서 바로 쓸 수 없는 거라서 이 지금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하고 하나 사회봉사단에 대해서는 요거는 이게 따로 이렇게 이런 재원들이 있지만 이건 지금 지금 바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해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재원은 생각보다 많은데 실제로 여기서도 이제 바로 쓸 수 있는 게 뭐 국무조정실에 그 생활 SOC 확충 사업비도 있고 뭐 2020년에 약 8조 원 정도 잡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사실은 이제 대부분은 이제 매입임대 국고 보조금이나 또는 주택 도시기금으로 하는 게 좀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뭐 요런 사례들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CRC 아까 그 도시재생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이 뭐 10억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걸로는 사실은 뭐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밖에도 SH공사 자체 예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SH가 재원 자체를 앞으로는 단순히 건설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제 공간복지를 위한 어떤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이제 그 공간복지 공급 공간복지를 위한 생활 SOC 공급에 많이 들여야 되고, 기업들의 CSR을 활용한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된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있으면 야 우리가 지을 테니까 너네가 지원을 대라라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까 했던 재원에 대해서 좀 요약을 했습니다. 사실은 뭐 국토교통부에 뭐 호당 9,500만 원 정도의 그런 매입인데 국고 보조금도 있고, 주택기금 같은 경우도 호당 약 뭐 1억 500만 원 정도를 대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허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아까 민간 이제 그런 기부 활동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거버넌스 구축이 되게, 저희가 그때 그 당시 왜 이 거버넌스 얘기하냐면은 돈이 있다고 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지금은 이게 안 되는데요. SH는 이런 조건이 안 되는데요. 이게 되게 많더라고요. 구청도 마찬가지고, 구청도 SH가 이거 지어주면 운영하시겠어요? 그럼 처음에 뭐 그 주무관들 하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과장하고 얘기하고 와서는 저희가 하기 힘든데요. 그러니까 이 거버넌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이제 그때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델 보시면은 이제 모델도 저희가 SH 공사가 건설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보조금 받아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자본으로 하는 것들도 있고, 왜냐면 이게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의외로 만약에 하나만 할 경우는 되게 돈도 안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공모형 방식, 이제 공모형도 기금 방식이 있고 CRC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왜 공모형 컨소시엄 얘기를 하냐면은 기업들은요 이거 건물 한두 개 해가지고는 이익도 안 남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예 이 컨소시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떤 거냐면 사실은 좀 규모를 크게 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도봉구 전체에 있는 매입임대주택의 생활 SOC를 니네가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크게. 그래서 그럼 도봉구에 있는 건 너네가 다 공급할 수 있게 계약을 해주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민간 기업이 약간은 그래? 그리고 들어올 가능성이 약간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실제적인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단독형은 건물 하나 있는 거고요. 연접형은 2개 건물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이제 아까 여기 처음에 보시면은 이제 단독형도 있고 연접형도 있고, 아니면 아예 이렇게 군집형은 뭐냐면은 붙어 있진 않는데 한 300m나 500m 범위 안에 떨어져서 한 3-4개가 있는 거,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독형, 연접형, 군집형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접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2개 건물이나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훨씬 더 이제 설계도 자유로워지고 용적률도 되게 높일 수가 있더라고요. 군집형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이제 하나를 공급해 주면은 실제로 여러 개 이제 그런 그 매입임대주택에서 활용할 수 있고, 아니면은 이게 계약에 의해서 매입임대주택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있는 어떤 그냥 뭐 빌라 같은 데서 쓸 수 있게 해줄 수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대 활용은 뭐냐면 지하실, 공실 활용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이런 그런 사업화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컨소시엄 방식은 한두 개 가지고 말도 안 되고, 군집형이나 아니면 아예 한 개 자치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맡기는 방식에 좀 달려들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 그거 하면서.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SH 이제 뭐 빈집하고도 연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SH의 기본 다른 자산들도 있더라고요. 다른 자산들이라든지 LH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하고, 사실은 SH보다 LH가 더 많습니다. SH 하나 있으면 주변에 LH는 한 4-5개, 10개씩 있어가지고 그거하고 연계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고, 아니면 중앙정부의 이제
뭐 청사라든지 교도소 뭐 이렇게 그런 것들하고도 연결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정도로 해가지고 한번 좀 정리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절약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도 제가 좀 몇 가지 궁금한 점도 있고 질문이 있어서 조금 메모를 해뒀습니다. 이따가 토론 시간에 같이 재밌게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제가 국토도시 대전의 심사위원장을 맡았었는데 SH에서 한 이 매입 임대주택 활용하는 청년을 위한 뭐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도 가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을 하고 있구나라고는 했는데 오늘 발표를 들어보니까 또 몇 가지 문제점들도 이렇게 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이따가 토론 시간에 같이 좀 논의하기로 하고요. 10시 10분, 5분 늦게 시작했는데 지금 5분을 당겨주셨습니다. 예. 세 번째 발제 우리 박근송 교수님 발제 일단 듣고요. 이거 토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성원대학교 건축학부 박근송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발표 주제는 아까 그 기정훈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SH 관련 공사, SH 공사에서 이제 주관했던 용역의 일환으로 이제 제가 분석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발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서울시의 생활 SOC 공급 수요 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모두 다 전문가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생활 SOC라고 하면 다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좀 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SOC 시설이라고 하면 이제 사실 옛날부터 이제 계속 사용해왔던 사회 서비스 시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각 부처별로 이제 정의하는 그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활 SOC 시설의 유형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아래 그 세 개 기관에서 이제 정의하고 있는 그 유형들이 다 조금씩 다르고 물론 이제 대부분 공통적인 부분들이 많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그 얘기하는 생활 SOC 유형 분류를 보면 이제 국민 생활 편의 증진 시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 시설 등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물론 자세하게 이제 시설 유형들이 분류가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생활 서비스 시설이라고 해서 크게 7가지로 시설 유형을 구분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공원, 그 다음 이제 주차장, 도서관, 노인 요가 복지, 그리고 청소년 아동 복지, 그리고 보육시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이렇게 크게 7가지로 카테고리로 구분을 해서 이제 35가지의 그 세부 시설로 이렇게 분류를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건축 도시 분야에서 이제 지금은 건축 도시 공간 연구원으로 일단 승격이 됐는데 그 전에는 이제 연구소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그 기관에서는 오른쪽 표와 같이 이렇게 그 사회 서비스 시설에 대한 유형을 분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좀 주목해볼 만한 부분이 사람들의 그 시설에 사용하는 접근 거리를 이제 서비스 범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시설의 서비스 범위를 이제 도보권, 근린생활권, 그리고 지역생활권으로 이렇게 물리적인 거리를 이제 그 하나의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분류를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는 SH에 관련된 용역을 하다 보니 이제 SH에서 이제 얘기하는 공간 복지라고 하는 그 유형은 그러면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SH에서 이제 확보하고 있는 그 매입 임대주택들이 이제 대부분 단독주택이고 단독 그 다가구 주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대가 작고 노후가 되고 그런 시설 그런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그 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그 사회 복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유형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다가 도보권이라는 그
공간적 범위를 설정을 좀 하게 됐는데요. 물론 이제 조금 더 확대가 되면 이제 근린 생활권까지 이제 확대가 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일단 이제 도보권으로 이제 생활 시설이기, 생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제 도보권으로 이제 생활하면서 필요한 그런 공간 복지 이런 유형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설 유형들의 범위를 좀 이렇게 축소시키는 그런 방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SOC 시설의 유형을 이제 보면 기존에 있는 사회 서비스 시설이라는 유형들이 있었고, 그 외에 이제 또 신생으로 이제 필요한 뭐 1인 가구도 뭐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1인 가구가 필요로 하는 그런 SOC 시설들이 분명 또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그림하고 밑에 그림은 이제 위에는 이제 기존의 SOC 시설의 그 정리를 이렇게 쭉 전개를 해서 우리가 매입 임대주택 그 공간을 활용을 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 생활 SOC 시설들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좀 도출을 해봤더니 작은 도서관, 노인정, 공부방 이런 좀 작은 공간을 이용을 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유형들이 도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SOC 시설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는 시설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기존에 그 공식적으로 이렇게 뭐 많이 이렇게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SOC 시설로 이렇게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시설들을 많은 참고 문헌들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여기에 글씨가 너무 작게 나와서 잘 보이지가 않지만 여기에 뭐 e스포츠 그 상설 경기장 그리고 미세먼지 차단숲 뭐 이런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런 사회 서비스 시설과 좀 다른 그런 결의 시설들을 쭉 정리를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보권에 해당되는 작은 공간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유형을 도출하다 보니 노인 클리닉, 그리고 방과 후 돌봄 센터, 북카페, 스마트팜 이런 시설 유형들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이런 SOC 시설과 신규 생활 SOC 시설들의 유형을 이게 아래 왼쪽 하단부 부분에 이렇게 도출된 이런 시설 유형을 좀 중점으로 SH가 확보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그 공간을 활용을 해서 이런 시설 유형을 공급할 시에 어느 위치에 해당되는 건물들을 갖고 활용을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그런 접근이었는데요. 그래서 그걸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이제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전체 서울시에서 SOC 시설로 공급이 되고 있는 현황을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황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렇다면 균형적으로 잘 공급이 되어 있는지 일단 파악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 수요가 있는 지역이 어딘지 그걸 좀 파악을 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그림은 이제 서울시의 그 주거 건물의 분포입니다. 그래서 주거의 이제 유형에 다양한 그 유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뭐 아파트, 뭐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뭐 다중주택, 뭐 공관도 포함이 되고 아파트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고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그 생활 SOC 시설들이 어떻게 잘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이제 좀 정량적으로 분석을 하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이 건물들의 위치와 그 건물의 규모, 그 주거 건물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가구 수가 많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그걸 이제 정량화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한 주호당 이제 호수를 일단 산수를 해서 한 주호당 2.74인 한 주호다라고 이제 설정을 하고 매 건물 주거 건물별로 살고 있는 인구수를 산수를 해서 정량화 분석하는 데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황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기준이 필요한데 서비스 거리를 일단 설정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까 도보권 서비스 거리라고 했었는데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이, 뭐 노인, 뭐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는 시설이고 보통 일반인들이 이제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이 무리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거리 800m 이제 참고 문헌들을 통해서 도출을 했고 공급 기준 면적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그 서울시의 10분 동네 프로젝트에서 설정했던 그런 기준들을 활용을 해서 0.045제곱미터를 공급을 받아야 된다. 한 사람당. 그런 기준들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체 서울시에 지금 2019년 기준으로 총 1126개 정도가 공급이 되고 있는데 1인당 이제 향유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아까 전에 그 기준에 맞춰서 보았을 때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지역들은 공급이 잘 되고 있는 지역들이고 대체로 대부분 지역들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공급이 미흡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빨간색 지역에 해당되는 그 위치에 이 영역에 SH 공사가 갖고 있는 내임대 주택이 있다. 그 중에 노후된 주택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주거 건물이 이제 공급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안에 드는 그 SH 건물을 도출을 하는 작업을 해서 그 건물을 대상으로 이제 공급하는 그런 방식을 제한을 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노인정도 마찬가지로 노인정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다 보니 거리를 400m로 좀 단축을 시켰고요. 서비스 거리를. 그리고 공급 기준 면적도 이제 조금 다른데요. 요거는 뭐 그 0.03으로 이제 설정을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대부분 있을 거고 그래서 접근을 하는데 그 경사도 그러니까 서울에 이제 경사로도 꽤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사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도를 고려를 해서 접근성을 이제 분석을 하는데 고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그 경사도가 8.3도 그 이상이 되면 사실은 뭐 그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사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사도의 그 경로상에 그런 경사가 있을 경우에 여기에는 접근이 어려운 위치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분석 결과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빨간색 지역이 공급이 좀 미흡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짙으면 짙을수록 이제 공급이 많이 부족한 지역인데 도서관에 비해서는 이제 노인정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그 잘 공급되고 있다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좀 빨간색 지역에 해당되는 그 위치에 SH 건물이 있다 그러면 공급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부방인데요. 이제 공부방은 이제 어린이들이 이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일반인이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서비스 거리를 400에서 600m로 설정을 하려고 하다가 거기에 이제 어린이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400m로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급 면적 같은 경우는 0.27제곱미터로 이제 설정을 했고 이 기준을 통해서 이제 분석한 결과 공부방은 이제 많이 부족한 실정인데요. 사실은 이제 공부방은 좀 그 서비스의 그런 성격이 좀 강하고 지금 최근에 이제 스터디 카페라는 이런 시설들이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영업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분석에서는 좀 배제가 됐고요. 그래서 서비스 시설이기 때문에 기존의 공부방으로 지금 서비스 되고 있는 위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79곳 정도 되고 있는데요. 상당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황인데 이 그 현황을 좀 잘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분석된 결과 이 빨간색 지역으로 나타난 이 지역에
좀 집중적으로 골고루 이제 분포할 수 있도록 공급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방과 후 돌봄센터도 마찬가지로 기존을 400m로 했고, 요거는 이제 그 새로운 신규 생활 SOC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 기준 면적을 산출하는데 좀 다른 방법을 이제 설정을 해서 이제 돌봄센터라고 하면 이제 주로 이제 수요 대상이 어린이 그리고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 그리고 초등학생 청소년 문화집과 같은 이런 이용자들이 이제 주요 수혜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기존의 비슷한 유사 시설들이 분포되어 있는 그런 현황을 고려를 해서 부족한 그러니까 SH가 갖고 있는 건물의 그 분포에 맞추어서 그 분포되어 있는 그 건물의 주변 지역에 이런 유사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 건물 그러니까 SH가 갖고 있는 이 건물을 그 방과 후 돌봄 센터로 공급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분석이었는데요. 빨간색이 짙을수록 방과 후 돌봄 센터로 이제 활용하기에 좀 적합한 그런 SH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강동구나 뭐 여기에 강서구 그리고 여기 구로구 이런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SH 건물들을 활용을 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발표도 이제 사실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아서 좀 빨리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 기정원 교수님 그리고 이상현 교수님이 이제 같이 하셨던 이 프로젝트의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뭐 지금까지 숱하게 저 세미나나 뭐 이런 그 보고에 좌장을 했는데 이렇게 시간 전에 3분 발표가 다 끝난 거는 정말 처음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핵심 요지는 다 잘 전달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도 미리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 토론자들께서도 잘 미리 자료들을 다 숙지를 하고 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주최 측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에는 40분까지 휴식을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바로 해서 빨리 끝내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도 잠깐 휴식이 필요하시면 휴식하고 정규 시간에 원래는 11시 반에 끝내기로 되어 있으니까 11시 반에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의견을 주십시오. 잠깐 휴식할까요? 저기 커피 한잔 하시고 그러면 5분만 휴식을 하고요. 잠깐 목 죽이시고 화장실 다녀오시고 지금 27분인데 33분 정도에 시작을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휴식 시간은 짧을수록 달콤한 것 같습니다. 저도 간단히 지금 커피 한 잔 만들어 가지고 자리에 왔습니다. 예, 오늘 저도 사실은 이제 뭐 평소에 제가 주택 분야로 연구는 하지는 않지만 건축 도시 분야에 어쨌든 뭐 몸담으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었던 주제고 또 뭐 생활 SOC라든지 몇몇 주제들은 제가 또 신문의 기고도 최근에 한 적이 있고 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주제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저도 많은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 들으면서 저도 이제 질문할 것들 좀 간략하게 좀 메모를 해놨습니다. 일단은 지정 토론자 3분이 먼저 토론을 해주시고요. 질문 포함해서 의견 같은 거를 좀 포함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3분에 이어서 저도 뭐 토론자의 일환으로 질문하고 코멘트를 좀 드리고요. 이어서 이제 발표자께서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제일 먼저 주택산업연구원의 권영선 박사님 제일 먼저 한번 오늘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주택산업연구원의 권영선입니다. 소리가 안 들리는데 좀 아니요. 제가 스피커가 꺼져 있었네요. 네. 네네. 됐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네네.
네, 반갑습니다. 세 분 발표 너무 잘 들었고, 세 분 발표가 다 이 급변하는 이 사회에서 이 주택 정책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에서 이제 논문을 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택이라는 게 이제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가야 하고, 물리적인 주택의 공급보다는 이제 서비스 제공이 중요해지고, 그리고 소유보다는 거주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큰 방향성을 가지고 세 분 다 이제 논문을 써주신 것 같은데, 또 이제 세 분 다 논문을 들으면서 아, 이게 또 실현되고 안정화되기에는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 소비자 니즈에 맞는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공급자의 역량이, 그러니까 수요자 맞춤형의 시대가 도래했는데 오히려 더더욱 공급자의 역량이 중요해지는 시점이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점에서 이 주택 공간에 대한 많은 담론들이 있는데 그 단순히 일정 기간 내가 거주할 곳을 찾는 주택에 대한 논의가 더 중요할 것인가, 아니면 이 주택의 기능이 더 다양해지고 주택 공간이 더 풍부해지고 주택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담론이 더 먼저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기정 교수님하고 박근성 교수님은 이제 논문이 하나인 것 같아요. 더 연결되는 논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매입임대주택의 노후화 문제는 상당히 지금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죠. 이것 매입임대주택 역시 공급을 제대로 못하는 데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매입을 하는 주체가 따로 있고 수요자 니즈를 파악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관리를 하는 부서가 따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 매입을 하는 쪽에서는 매입하는 데 급급해지고 이걸 공급하다 보니 수요자들은 원하지 않는 주택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공가가 노후화되는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악순환으로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해결 방안으로 이제 생활 SOC를 비롯한 공간으로 활용하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전반적인 공급 시스템 차원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노후주택을 찝어서 이걸 뭘로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보다는 이 지역에 어떤 니즈가 있고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을까에 대한 접근에서 생활 SOC 문제도 함께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략하면서 핵심을 진짜로 잘 짚어주셨네요. 일단은 그 발표하신 분들 잠깐 메모해 두시고요. 두 번째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명섭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목소리 잘 들립니까? 네네. 예. 앞서 우리 권영서 박사님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너무 잘 찍어주셔가지고 제가 먼저 감사하다고 먼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전체 내용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주거 면적 관련해가지고 그 최저 주거 기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우리 2011년에 법 개정되면서 그 14제곱미터를 가지고 뭐 최저 주거 기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재작년 2019년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보통 주거 기준으로 보면 1인당 31.7제곱미터 정도를 지금 주거 면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 최저 기준 면적으로 하면 14제곱미터 정도면 우리 경차 2대 정도 분량밖에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작은 면적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1인 가구든 아니면은 뭐 생활이 좀 어려운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SH공사에서 매입한 매입주택 부분들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다양한 니즈들의 그 목소리를 수용한다, 뭐 이런 부분은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의 주거의 만족도 부분이 어떻게 되냐, 이 부분에 좀 얘기가 언급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기정 교수님이 그 설명하신 내용들 중에 보면은 전체 공간복지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는 열심히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주거 만족도 부분에 대해서, 이 주거 만족도라는 게 결국은 쾌적성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쾌적성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지 않나 하는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1인 주택이나 아니면은 뭐 공간복지 관련되어 있는 시설들, 임대주택들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지역민들 반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 각 지역들 보면은 뭐 현장 가보시면은 뭐 플래카드까지 걸면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찬성보다는 반대쪽의 의견이 상당히 우세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이 좀 만들어지려면은 지금 SH에서 매입하고 있는 매입 주택 하나만, 한 유니트만 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 앞서 권영선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전체에 대해서 해당 그 사업지가 속해 있는 지역 전체에 대한 지역 개발이나 아니면은 어떤 대안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매입주택 관련해 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접근을 시켜서 사업을 완성시키는 부분이 많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 그 전체적인 사업에서는 관 중심으로 해서는 사업이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결국은 민간의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민간에서 참여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건물 하나에 자금이 투입돼서 현장이 돌아간다, 이 부분은 굉장히 불가한 걸로 보이고요. 민간에서 투입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일정 부분 이상의 수익성 부분이 완성이 돼야지만 가능하지 않나. 근데 이 수익성 부분이 완성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단일 건물에 대한 그 공간복지 뭐 이런 부분보다는 해당 건물이 속해 있는 지역에 대한 지역 전체적인 플랜이 나와줘야지만 이 매입주택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신 박근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시설들 같은 경우에도 전체 서울시 전체에서 분포도화해서 말씀하셨는데, 해당 지역 내에 컴플렉스 개념으로 해서 그 지역 단위로 활용하는 건 어떤가 하는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말을 길게 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까지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조금 뭐 답변 들으신 다음에 추가로 뭐 질의도 하시고 의견 추가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시정 토론자 마지막으로 고양시정연구원의 김리영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의 김리영입니다. 네, 앞서 세 분 교수님 그 발표 내용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전에 얘기 듣기로는 지정토론에서 발표하신 주제 하나에 대해서 토론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우선 기정훈 교수님과 그 박근성 교수님, 앞서서 그 권영성 박사님께서도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이 비슷한 유사한 맥락에서의 그런 내용들로 연결이 되었었던 것 같고요. 특히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생활 SOC와 관련된 박근성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서울시 생활 SOC 공급 수요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좀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그 서울시 생활 SOC 공급 수요 현황이라는 이 제목에서 생활 SOC와 관련된 정책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과 연계한 주거재생과의 10분 동네 생활 SOC나 도시 그 전략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권 계획에 따른 생활 SOC, 뭐 이런 다양한, 그리고 또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들,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좀 그 다른 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것들과 유사한 뭐 이런 그런 사업들이 중복되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서 이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 공급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아까 권영성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한번 뭐 세부 기준이라든지 뭔가 차별성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고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부처 그리고 서울의 내부에서도 다양한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한번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한편으로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일부 권영선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리고 또 김영석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수요라는 측면 정말 이건 물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좋은 사업들, 정책들이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이것들이 정말 시급하고 당장 필요하고 적절한 사업들일까라는 부분에서 좀 한편으로는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그런 대상이 되는 시설을 발굴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진짜 수요 이런 그 니즈를 찾아가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실제 이 서울 같은 경우에 25개 구 중에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생활SOC 사업에 대해서 일부 뭐 구로라든지 강동, 서대문 같은 경우에는 4개 이상의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반면에 6개 구 뭐 강북, 강서, 광진, 동대문, 마포, 성북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라든지 선정이 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런 니들 지역에서 진짜 수요가 없는 것인지 물론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다는 목표를 가지고 뭐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 이외에도 진짜 그 수요라는 측면에서 진정한 그 수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뭐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고향 같은 경우에는 킨텍스 주변에 미래용지라고 정해놨거든요. 물론 서울과 고향은 다를 수가 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서 비어있는 공지, 굉장히 비싸게 팔릴 수도 있고 현재 쓸 수 있는 용지지만 미래를 위해서 여지를 남겨뒀다는 측면에서 저는 그런 의미도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물론 이 전체 지금 박 교수님께서 다루셨던 생활SOC의 공급과 수요라는 측면이 그것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네. 네, 이상 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네. 조금 더 논의를 진행하면서 조금 더 생각나시는 거 추가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시간이 충분한 세미나가 정말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회자이지만 좌장이지만 저도 토론자의 일원으로서 조금 제 의견하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대구대 권성문 교수님께서 어쨌든 전체적인 앞으로의 주택 정책에 대한 어떤 시대적 변화 흐름, 특히 뉴노멀 시대로 우리가 익히 이제 귀에 익숙한 용어가 됐는데 뉴노멀 시대에 있어서의 새로운 어떤 변화를 주택 정책 쪽에 지금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큰 어떤 개관을 펼쳐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키워드 중에 하나가 구독주택이었는데 저도 이제 최근에 뭐 이렇게 컴퓨터 소프트웨어들도 다 구독 경제로 돌아서 가지고 예전에는 한번 구입을 하면은 내가 싫어할 때까지 계속 쓰는데 새로운 버전 구입하기 전까지는 계속 썼고 그 정도 기능에 만족해서 그냥 더 이상 돈 안 내고 계속 쓸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매년 구독료를 내라고 하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더 엄격하게 이 소프트웨어 쓸 건지 안 쓸 건지를 본인이 스스로 이제 경제활동의 그 어떤 의사 주체로서 결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과감히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제 주택도 이렇게 구독주택으로 가는 이 현상에 대해서 이제 저는 몇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권 교수님께서는 구독주택을 결국 지방의 빈집 문제를 지금 해결하는 어떤 일환으로서 이제 제안을 하신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젊은 계층이 과연 지방으로 가서 살고 싶어 하느냐 하는 부분. 아까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 뭐 권영선 박사님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결국 그런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은퇴 계층이나 이렇게 노년 계층들은 뭐 좀 공기 좋은 데 가서 살 걸 선호하기 때문에 뭐 저라도 이제 은퇴하면 저도 지방에 공기 좋고 이런 데 인심 좋은 데 가서 살고 싶은 의향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노령 계층은 이 구독주택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의사는 있는데 문제는 이 은퇴 세대들은 저거잖아요. 그 연금에 의존을 하는데 연금 가치는 해마다 떨어지는 거거든요. 물가 상승률을 일부 반영한다고는 하지만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이 구독 경제에서 요구하는 그러니까 매달 지불해야 되는 구독료를 해가 지남에 따라서 점점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면 결국 주거질이 더 낮은 곳으로 이사를 해서 이렇게 구독주택을 구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결국 젊은 계층들은 결국은 뭐 문화시설이나 여러 가지 교육, 그다음에 뭐 의료 환경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결국 수도권이나 도심권으로 몰려들 가능성이 큰데 거기는 결국 인기가 많으면은 구독주택도 구독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대안이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방의 빈집 그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방법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속 가능할 건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어 다닌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코멘트를 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 기정훈 교수님이 이제 언급하신 게 공간 복지 크리에이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SH나 이런 공기업이 결국 크리에이터가 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냐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을 수 있겠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공기업은 정부나 공공기업은 공간복지 크리에이터일 수 있지만 크리에이터 역할에 너무 치중하다가 보면은 공급자 위주의 즉 그 수요자의 어떤 여러 가지 니즈나 이런 것들 반영이 소홀해지는 공급자 위주의 입장만을 견제할 가능성이 커서 저는 크리에이터라는 표현보다는 공간복지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 맞지 않느냐. 공급도 하지만 거기에 필요한 제반 운영 체계와 예산 지원과 그다음에 그런 어떤 그 시설을 운영하는 어떤 주체들, 로컬 리더들을 키우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 패키지로 제공을 해주는 그런 퍼실리테이터 역할이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 표를 제시해 준 거를 보니까 SH 자체 재원이 1조 5천억이라고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서울시나 국토부 지원 예산으로 보면은 이거는 이제 서울시는 서울시 전체고 국토부는 전국토니까 사실은 그 예산 대비로 보면은 뭐 SH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서울시나 국토부의 경우에는 결국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어야지만 대개 지원을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골고루 그런 어떤 그 재원의 혜택이 돌아가기에는 한계가 있겠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결국 SH 쪽에서 이 막대한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결국은 공기업이 이끌어 나가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기 교수님도 민간 공공 협력형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그 국무총리상 받은 이 SH 민간 매입 임대 주택 쪽에 가봤는데 이제 청년들이 활동 공간으로 거주 공간보다는 활동 공간으로 주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연립주택이나 이런 쪽에 이제 좀 임대 선호도가 낮은 지하층이라든가
습기 차고 햇볕 잘 안 들어오는 쪽만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거를 재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건이 녹록치 않은 거죠. 그래서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습기 제거를 위해서 뭐 제습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 공기 환기 설비 뭐 이런 것들에서 인프라 투자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열악한 그 주거 환경 내지는 뭐 공동 공간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정책들이 함께 모색이 되어야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의견을 드렸고요. 마지막 그 박근성 교수님 생활 SOC 같은 경우에 이제 저는 지금 현재 그 아우리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전국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평균치 개념을 지금 제시를 한 거거든요. 국책연구소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오히려 이게 지금 지역 특색을 고려한 어떤 차별화된 새로운 공급 기준이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박근성 교수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예를 들면은 지역에 따라서 이제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고령화 지역이 있단 말이죠. 고령화 지역 같은 데서는 의료나 복지 쪽에 어떤 시설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많고 또 고령 인구의 이동 용이성을 감안을 한다면은 그 시설 이용 거리 같은 것도 일반 도시에서 적용이 되는 뭐 예를 들면 경로당이라던가 또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보다는 보다 더 강화된 더 가까운 어떤 이용 거리를 기준으로 삼아야 맞지 않을까. 또 다른 예로 예를 들면 학령 인구 비율이 높은 학생 인구 비율이 높은 데서는 교육시설, 도서관, 문화시설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수요도 높을 뿐더러 젊은 계층을 위해서 좀 차별화된 그런 생활 SOC가 공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차후 과제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현재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하고 지역 특성 또는 인구 구성 특성에 따른 어떤 차별화된 부분에 대한 저는 향후 연구가 필요한 그런 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서울시를 쭉 이렇게 GIS 매핑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상당히 의미 있는 분석이고 좋은 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이제 전국 단위로 좀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특히나 인구가 적은 지역들,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들에는 이런 거를 일시에 공급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특히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다가 과다하게 인프라 투자했다가 이게 이제 그 소멸해가는 도시가 돼버리면은 그 투자비 다 날리는 거거든요. 우리 세금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전국 단위로 적용을 할 때는 이게 네트워크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인접 행정단위 자치구들과 시설을 지금 현재 부족한 시설을 일시에 다 공급해서 그 어떤 그 생활 수준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간 전략으로서 공동 활용하는 전략. 근데 이제 거리가 머니까 결국은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뭐 셔틀버스를 제공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그런 전략이 좀 같이 마련이 되어서 일단 중간 단계로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공동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지역별 인구 구성 특색을 고려한 차별화된 생활 SOC 공급 기준에 따라서 연차별로 이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생활 SOC를 공급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금은 결국은 뭐 개소수라든가 이런 양적 기준만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도서관 같은 것도 말이죠. 지금 뭐 서울에 뭐 강남이라든지 이런 아주 뭐 외국에서 많이 살다가 오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도서관도 영어 어린이 도서관, 영어 자료하고 뭐 영어로 이렇게 하는 그런 도서관에 대한 수요들도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그런 어떤 생활 SOC의 지금 질적 수준과 관련되는 얘기인데 이제 양적 수준에 대한 거는 그럼 아우리에서 이제
전국적인 기준도 만들고 뭐 서울시면 서울연구원 쪽에서 이제 서울시에 또 적합한 기준을 만들겠죠. 그걸 따라서. 근데 이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질적 수준도 같이 함께 고려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이제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의견 코멘트는 여기까지고요. 한 30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어느 정도 많이 확보가 되어서 뭐 다시 한번 우리 토론자들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발제자 세 분께서 세 분의 그 지정 토론자하고 제가 드린 그 의견들을 참고하셔서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권성문 교수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좋은 코멘트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제 들어온 코멘트는 권영성 박사님하고 이제 좌장이신 유중석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우선은 두 가지 다 이제 두 분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소비자 니즈에 맞는 이제 공급자의 역할, 이제 중요한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진짜 누구와 살 건지,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여기 잠시 왔다 가는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게 지속적일 수 있는 사업인지 이제 주택인지에 대한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게 저기 류중석 교수님은 이제 노년 계층과 젊은 계층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젊은 계층이 이제 여기 와서 지방에 와서 살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은 이거는 이제 권영선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두 번째 질문하고 이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사는 사람이 진짜 와서 살 사람인지 아니면 뭐 잠시 머물러서 기능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이런 거였는데, 우선 젊은 층들은 우리 이제 앞으로의 이제 시대가 언제 어디서나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 젊은 층들은 본인들이 원했을 때 와서 여유를 즐기면서 그 지역에 와서 일을 하고 한 몇 달 정도 머물러 갈 수 있는 그런 주택으로서 이제 충분히 이제 뭐라고 매력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여기에 꼭 사는 게 아니라 뭐 리프레시하러 한 2달, 석 달 아니면은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한 달 살기, 뭐 1년 살기, 뭐 이런 것들 하듯이 이런 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보편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노년층, 충분히 이제 류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년층은 이제 벌어들이는 게 없으니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제 그 구독료를 내기가 힘든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것에 이제 충분히 이제 공감을 하는데요. 우선은 중요한 것은 이거는 이제 공급자의 역할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급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중요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구독주택은 이제 민간이나 이제 공공이 둘 중에 하나가 둘 다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간에서 하면은 이제 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좋은 지점에 있는 구독주택들은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이제 구독료가 높아져서 이제 노년층에서는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독주택 같은 그런 것들은 이제 공유주택 이제 사업에서 이제 많이 하고 있고, 이 구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이제 역할이 좀 더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구독주택 빈집 같은 경우에는 좋은 지역에는 빈집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대부분 이제 농촌에 이제 잘 많이 가지 않고 이런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고민을 많이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새로 개발하고 다시 이제 리모델링하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공공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공공에서 이제 공급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러한 이제 가격이 구독료가 올라가는 이제 어떠한 이제 그런 문제점도 이제 충분히 방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이제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지속적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은 이제 또 제가 논문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한 4가지 이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 기본 농지 프로그램을 좀 제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본 주택
그래서 이제 제공을 하고 또 기본소득도 이제 좀 보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교육도 이제 좀 제공을 해줘서 그분들이 여기 와서 이제 지낼 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소득도 올릴 수 있고 이제 교육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것들 이제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류 교수님과 이제 권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연구가 필요하고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좋은 코멘트 이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정훈 교수님 혹시 지금 음성 연결될까요? 예, 제가 네네네. 학회 총무위원장이라 이게 식당으로 이동을 해야 돼가지고 글쎄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음성을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네. 아까 얘기 들으셨죠? 제가 네, 다 들었고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예. 잠깐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네. 이게 사실은 그 SH가 한 거라서 저희가 좀 이게 그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 그 서울 전 지역에 대한 어떤 뭐 임대주택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매입 임대한 것만 하는 거라서 그렇죠. 사실은 저희가 그 예를 들자면 이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저가 맞을지 모르는데 그 생활 SOC를 넣으면서 거기서 이렇게 판매 같은 걸 하는 건 어떠냐. 그러면 뭔가 좀 이익이 생기니까 들어오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그게 또 이렇게 공공에서 한 매입 임대주택은 그게 상당히 제한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변호사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게 굉장히 또 커질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이슈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제약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우리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뭐 빈집 또 뭐 저기 그 다양한 어떤 뭐 그런 것들을 또 다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뭐 서울시에서의 뭐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냐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연구 책임자 이상윤 교수님이 해주셨는데 그 건축 회사들하고 큰 건축 회사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건설 회사들하고 니네 이거 얼마면 하겠냐 했더니 그래서 나온 게 그거거든요. 구 단위로 주면은 우리가 사업할 만하다. 아니면은 뭐 어떤 회사는 서울시 거 전체 우리한테 계약해라 뭐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한계가 있고 생활 SOC 자체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은 연령대별로도 다 수요가 틀리고 또 지역별로도 너무 수요가 틀려가지고 그거를 과연 어떤 수준에서 맞춰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그 서울시에서 한 그 아까 김명석 교수님 주거 만족도 얘기하시긴 했는데 뭐 생활 SOC 만족도라는 그 자료를 하긴 했거든요. 그것도 같이 봤는데 실제로 저희가 GIS 한 거하고 크게 다르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그래서 그 나중에는 그 지역 주민들 한 뭐 30-40명도 이렇게 이 설문도 해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더라고요. 그날 이게 전수조사가 아니니까 그날 많이 걸리는 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이 지나다니시면은 뭐 이렇게 노인 시설 해달라고 그러고 학생들은 도서관 해달라고 그러고 또 뭐 이게 다 수요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를 그냥 SH가 기준을 잡아서 그냥 막무가내로 해나가는 게 차라리 더 편하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잘 된 것 같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그 SH 혼자 하기에는 조금은 한계가 있는 그런 연구였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근송 교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아마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신데 혹시나 오늘 발제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은 저한테로 전달이 되니까 제가 발제자들한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요지를 간략하게 정리하셔가지고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근성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제가 발표한 자료에 대해서 그 많은 좋은 의견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추후에 좋은 주제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일단 제가 분석한 내용들은 좀 아까 류준석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전향적인 방법으로 기존에 있는 물리적인 환경의 그런 분석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양적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들의 그 인구 구조의 특성을 좀 고려를 해서 거기에 질적인 설문조사나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한 그 사람들의 니즈가 어떤 것들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주요한 관심사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인지 그런 것들을 좀 일차적으로 파악을 하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연구가 이제 추후에 좀 더 심도 깊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발표한 내용은 SH가 확보한 공간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 조금 분석되는 그 범위가 많이 축소된 것 같아요. 네, 아까 또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전국 단위로 할 경우에 이런 접근을 이제 뭐 각 지역별로 이제 인구 구조도 다 다를 거고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뭐 인구 구조가 또 계속 변화하고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출산이고 고령화가 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회의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각 지역에서 이제 뭐 활성화되는 지역 그리고 조금씩 쇠퇴되고 있는 지역 이런 것들을 그 인구 구성의 변화에 맞춰서 필요로 하는 그 도시를 먼저 선정을 하는 방식으로 좀 네트워킹, 그러니까 지역의 허브 서비스 시설을 좀 공급하는 그런 전략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방에 살다 보니 이제 지방에서 이제 좀 이렇게 조금만 이제 벗어나면 도시에서 벗어나면 이제 완전 이제 농촌 지역들이 이제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지역에 보면 대부분 노인들이 많고 서비스 시설이라고는 좀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접근성 이런 문제도 이제 큰 문제긴 할 수도 있는데 뭐 셔틀버스나 이런 좀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운영을 통해서 좀 외진 곳에 살기는 하지만 그래도 쉽게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급 전략을 좀 그런 개념을 일단 갖고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제 공급 현황이라고 해서 아까 권영선 박사님이 또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지역 전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시에만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 그렇게 결과가 나온 거고 지역 전체라고 하면 뭐 수도권 그리고 뭐 경기도 그 이외의 지역까지 다 이렇게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제 수요가 적절하게 잘 조사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질적인 것 그리고 양적인 그런 부분들의 수요를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이제 맞춤형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김영석 교수님께서도 이제 지역 단위로 좀 활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지역 단위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지금 지역을 구획하는 이제 방식이 이제 행정 단위로 이제 행정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지역을 이제 구획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 커뮤니티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네이버후드 그런 지역의 커뮤니티가 사실 보이지는 않지만 구와 구 사이의 경계에 존재할 수도 있고 행정동과 동 사이에 존재할 수도 있고 그런 커뮤니티를 찾아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지역 단위로 좀 고려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동으로 공급을 하다 보면 물론 이제 행정적으로 관리하기는 좋겠지만 사실은 행정동과 행정동 사이에서 이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커뮤니티 안에서는 그런 공급의
효과 이런 것들을 이제 최대화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그 김리영 박사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기존에 또 우리가 고려하지 못했던 그런 그 서비스 시설들이 또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 도시 재생도 많이 이제 하고 있고 그 외에 뭐 생활권 계획에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그 연구의 한계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좀 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이제 고려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수도권뿐만 아니라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 범위에서 공급되고 있는 이런 SOC 시설의 그 공급 현황을 좀 실시간으로 그 반영이 되는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안에는 이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GIS나 이런 그 지도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공급 현황을 이제 공표를 함으로써 이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니즈를 그 플랫폼을 통해서 질적인 그런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제 그 지역의 이제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좀 지역에 맞춤형으로 이렇게 좀 고퀄리티의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과 공급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제가 발표를 해서 너무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방송 유튜브로 방송되는 거를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시청하시는 분이 10분이 시청을 하고 계신데 제가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남겨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남겨진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세 분 발표하신 분들 지금 답변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 질문이 있으시거나 추가 코멘트가 있으시면은 지정 토론자 세 분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도 플로어에 코멘트가 없으면은 제가 종합 마무리하는 순서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권영선 박사님, 뭐 다들 일치된 의견으로 굉장히 그 뭐랄까 이슈를 잘 짚어주셨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다시 한번 혹시 추가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 이 구독주택 나중에 뭐 추후에 후속 연구를 하신다면 이 컨셉을 좀 유형화하실 필요도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듣다 보면 영 리치의 세컨하우스 같은 느낌이 들다가도 또 어떻게 듣다 보면 약간 그 기본소득이나 기본 그 주택이 필요한 그 중간계층이나 아니면 저소득계층의 을 위한 주거 공급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컨셉을 좀 잘 잡아서 논의를 좀 진행을 하시면 조금 더 흥미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H나 LH나 이 매입임대 주택 매입해놓고 참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다들 이제 고심이 많은데 그 프로젝트 하실 때 좀 이걸 어떻게 소진할까에 대한 생각보다는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봐달라는 요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명석 교수님. 네. 예, 김원수입니다. 박호정 교수님하고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좀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선은 뭐 이 내용이 기정 교수님하고 박호정 교수님하고 내용이 서로 상통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냥 두 분께 동시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SH 관련돼 있는 내용들 매입과 관련돼 있는 이런 그 주택들 어떻게 보면 유유 주택들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물에 대한 활용도 하고 건물에 대해서 뭐 그 생활 SOC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위 개념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지역으로 좀 확장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SH 공사에서 갖고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갖고 있는 그런 임대주택인데, 임대주택 플러스 지역 내에 있는 민간주택까지 같이 하나로 합쳐서 갈 수 있는 하나의 그 지역 단위 개념으로 확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만들어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형이 좀 확장된다 하면은 그 공공기관 중심이 아닌 공공기관은 하나의 지원 시스템으로 가고, 민간에 있는 새로운 자금과 아이디어 등을 반영해서 한다면은 새로운 대안 만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릴 거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미영 박사님. 네, 또 앞서서 유준석 교수님께서도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아까 유준석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 후속적인 연구에서 조금 더 생애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는 시사점이 나오면 더 좋은 그 시사점을 제공하는 그런 연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유튜브 시청은 10분에서 8분으로 줄더니 현재 7분으로 줄었습니다. 특별한 플로어에서의 질문이나 코멘트는 지금 올라와 있지 않아서 제가 종합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오늘 아마 이제 첫 번째 기조 발제하신 우리 권성문 교수님께서 앞으로의 어떤 미래 트렌드를 먼저 짚어주셨고, 뉴노멀 시대의 도래와 함께 이제 구독주택 쪽으로 간다. 그럴 때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큰 방향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기정훈 교수님께서는 이제 주로 SH공사에서 매입해서 이제 활용하고 있는 매입 임대주택 쪽에 여러 가지 이제 모델 같은 거를 좀 제시를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박근성 교수님께서 생활 SOC와 관련해서 이제 특히 서울시를 대상으로 해서 수요 공급에 대한 어떤 분석, 공간적인 분포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분명히 이제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고 뉴노멀 시대에 살고 있고 이제 구독 경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 트렌드는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구독 경제는 아마 앞으로 그 방향으로 계속 갈 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 시대는 지금 얼마나 지속이 될지 아무도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코로나 시대 되면서 제일 바빠진 직종이 인테리어 업체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뭐 인테리어 지금 좀 고치려고 하면은 최소 6개월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우리 생활 패턴이 엄청나게 많이 변했고, 이제 가족 단위 중심으로 실내 공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재택근무가 어느 정도, 그리고 재택 강의도 지금 거의 고착화되어 가고 있고요. 또 뭐 쿠팡을 비롯한 이커머스, 이제 그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배달받는 시대가 거의 정착되고 가고 있고 되게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한 2년 정도 이 생활에 이제 젖어들다 보니까 되게 익숙해졌어요. 이제는 그냥 손가락 하나로 다 뭐 저기 반찬거리도 다 주문해서 먹는 시대가 되고, 오늘 아침에도 저도 배달받아서 먹고 왔습니다만은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추세가 이제 어느 정도 상당 기간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정책, 여러 가지 뭐 예산 배분을 포함을 해서 지자체의 정책들도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 세션에서는 이제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 어쨌든 매입 임대주택과 생활 SOC, 그다음에 구독주택 요 세 가지를 저희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오늘 토론으로 참석하신 우리 주택산업연구원의 권영선 박사님하고 고양시정연구원의 김영 박사님도 아마 해당 그 지자체나 또는 뭐 주택산업 자체에서 반영해야 될, 앞으로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뉴노멀 시대에 반영해야 될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얻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어쨌든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논의를 이어왔는데 상당히 의미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저도 개인적으로 앞으로 연구과제 중요한 힌트들을 몇 가지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해 주신 우리 세 분, 권성문 교수님, 기정훈 교수님, 박근성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많이 쓰셨습니다. 또 토론으로 참석하신 권영선 박사님, 김명석 교수님, 김영 박사님 다 감사드리고요. 모쪼록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차후에 우리가 던져준 이 과제들로
우리 학회에서 또 다시 한번 이런 좀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좀 희망사항을 전달을 드리면서 오늘 저 세미나 세션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는 5분 일찍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